자,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회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을 말하는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는가를 다루는 유대인의 영적 부흥에 관한 주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인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중에서 이스라엘 국가 회복은 이미 완성된 과거형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인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인데, 이 국가 회복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영적 부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의 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지금 유대인의 영적 부흥의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이스라엘 국가 회복은 실제 역사에서 다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 회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토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국민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중에서 주권 회복만 빼고 영토 회복과 국민 회복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은 완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미완성의 자그마한 영역에 남겨진 과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현재 제가 조사해 봤어요. 하도 데이터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도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일일 단위로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930 몇만 명이에요, 현재. 이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6월 24일 기준으로, 제가 그저께 만든 원고였기 때문에 930 몇만 명이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의 수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7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190만 명은 약 190만 명은 아랍계 무슬림들, 다시 말해서 팔레스틴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시민권을 갖지 않은 아랍계 무슬림이 또 있어요. 약 540만 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930만 명이 좀 넘지만은 실제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해서 세계가 두 나라 정책을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두 나라 정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에 와서 그 가자지구와 서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 5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은 유대인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의 절반씩, 전체적으로 따지면 절반씩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다 따져보면은 비록 주권은 회복됐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영토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낼 것을 명령했죠. 남겨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각 지파마다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권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후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남겨진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은 135년에 제2차 유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유랑의 세월을 보내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국가를 건국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듣도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겨울 내내 죽어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이 19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스라엘의 그 현대 국가 건국 과정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이거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한 강의로 함축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만 제가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의 바탕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게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1880년대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와 같은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황폐한 땅, 불모의 땅입니다. 나무는 볼 수 없었고 습지대와 모래 땅이 많아서 농사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아랍계 베두인족들, 유목민들만 거주하고 있었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팔레스틴 지역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대규모 조림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세계 현대사 중에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죠.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후에 완전히 전 산야가 다 황폐해졌잖아요.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요. 몇십 년 만에 지금 한국 땅 보세요. 어딜 가든지 나무가 많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만수동에 있는 인천 대공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 나무가 그냥 울창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조성한 지가 3,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3, 40년만 되더라도 저렇게 풀이 우거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지대에 있는 물들을 다 빼요. 기계적으로 다 빼가지고 모래 언덕에 나무를 심으면서 물을 단단한 땅으로 만들고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여기 3번 슬라이더 여러분 그림에 보세요. 왼쪽 그림에 보면요, 지금 건조한 땅에다가 뭘 쭉 깔아놨죠. 호수예요, 호수. 근데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에요. 저게 발명품입니다. 이스라엘이 1965년에 발명한 바로 점적 관수라고 합니다. 물방울 호수예요. 물방울 호수. 저 관이 있는데 관에다가 보면은 미세하게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어요. 여러분 호수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죠. 근데 수도꼭지에 가까운 데 있는 곳의 호수는 당연히 터지듯이 물이 솟아날 것이고, 멀리 있는 데는 졸졸 나오겠죠. 압력이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호수는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동일한 압력으로 물이 뿜어낼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호수를 개발하는 회사가 네파핌이라는 회사인데, 이 네파핌이라는 회사가 1965년에 이 호수를,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기업인데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관계 사업, 여러분 보면은 지금도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보면은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네파핌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도 네파핌 회사 지사가 이거를 관장합니다. 전 세계 이 관계 사업을 싹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1965년에 이걸 개발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호수 덕분에 황무지를 계속해서 일정한 수압으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황무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질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런 땅이었던 것이 저렇게 황무한 땅이 저렇게 호수를 사용해서 물을 계속 공급하니까 오른쪽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면요, 화단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그게 숨어 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저게 뭔가 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저 관계의 호수가, 저 점적 호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스라엘은요, 필요한 식량의 70% 이상을 자급하는 생산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데, 자급자족률이 되게 우리나라보다 못 미친데 70% 이상의 식량 자급자족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2의 포도 생산국이고요. 오렌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바나나, 대추야자, 레몬 등 과일들이 수출을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채소들도 수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가 유명하냐? 낙농업 국가로 유명합니다. 낙농업 분야에서 1, 2, 3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거는 세계 1위고 어떤 건 3위고, 아니 그렇게 황무했던 땅인데,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확 변해가지고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 수출국이 되었고요. 또 목축업으로, 낙농업으로 유명합니다. 치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일부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스라엘의 낙농업을 배우러 사람들이 많이 갔고요. 하우스 재배 농법 이런 거 배우려고 많이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땅은요, 성경 예언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 35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니. 그냥 문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그 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소수의 유목민이 살았는데 그들이 살 때는 이 땅은 계속해서 황폐한 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저 땅이 저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이와 같은 무브먼트 운동을 해서 알리야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리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폴란드 중 동구권 국가들이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들은요, 미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의 고토인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편은 미국으로 가고 한편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동구권에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받으면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선택을 하는데, 한 집단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 집단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부르죠. 시오니즘은 시온이 의미하는 게 예루살렘인데,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말에서 나온 유대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 유대인으로 구성된 국가를 건설하자,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시오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비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란도 그렇고요. 시오니스트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른 겁니다. 유대 민족주의가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이 시오니즘은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어요. 만나면은 자, 우리 시온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시오니즘을 정치적인 시오니즘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테오도로 헤르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던 이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계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유대계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국적은 오스트리아죠.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은, 뿌리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1896년에 소책자 하나를 출판하는데 그게 유대 국가입니다. 유대 국가라는 이름의 소책자 하나를 출판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헤르츠는 5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자, 1896년에 책을 발간을 했고요. 1897년에 이 헤르츠는 스위스 바젤에서 16국에서 온 유대인 대표들을 모아서 제1차 시온주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헤르츠이 자기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비를 다 대가지고 제1차 시오니즘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헤르츠는 유대 국가 회복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헤르츠는 유대 국가 건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아주 유명한, 오늘날 한국 따지면은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빈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 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보장이 됐어요. 돈도 있었고 또 바깥에서도 자기 위치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18세기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특히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반유대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흐름에 못 이겨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그냥 자신의 유대성을 숨기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민족주의가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막 가해지니까, 특히 브레스 사건처럼 헤르츠의 경우도 전에는 자기 관심 없이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니까 그 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때 헤르츠는 그 유대주의, 민족주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레푸스 사건은 여기 여러분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는 인터넷 백과사전 이런 거 딱 검색하면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강의안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는 드레푸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대인에게도 나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897년이에요. 이제 1900년도가 몇 년 안 남은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때 유럽의 맞수가 누구였냐면은 영국과 독일이었어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우군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머리, 두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이 전쟁을 치르는데 굉장히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포탄 제조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팔레스틴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이 전쟁이 끝나면은 건설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벨포어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주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1917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이렇게 생긴 벨포어라는 사람이 협정을 맺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협정을 맺은 겁니다. 누구랑 맺었냐면 로스차일드라고 들어봤죠? 로스차일드와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국에 협력을 하면은 나중에 좋은 때가 되면 유대인 국가를 팔레스틴 땅에 세워주겠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팔레스틴 땅은 1917년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무너지면서 지금 튀르키예 전신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있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오스만 터키 제국이 무너지면서 17년까지는 이 팔레스틴 땅을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영국이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그 땅을 접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벨포어라는 사람이 아주 좀 머리가 좀 빨라가지고 이중 플레이를 해가지고요. 또 팔레스틴 사람에게는 또 팔레스틴 사람에게 똑같이 그 땅을 나라를 건설해주겠다. 양쪽을 다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중으로 다 이중 계약을 한 거죠. 어쨌든 이 벨포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1947년에 유엔은 팔레스틴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승인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독립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바로 그때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죠. 누굴까요? 아까 봤잖아요. 헤르츠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불씨를 당긴 바로 시오니즘의 제창자인 헤르츠리 저 뒤에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을 하자마자 이제 주권이 회복됐어요. 독립을 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된 것이 영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독립을 할 때는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그 영토 전부를 다 차지한 건 아닙니다. 절반 이하의 땅만 차지했어요.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중심으로 해서 국가 건립을 했습니다. 국가가 딱 건립을 하자마자 독립이 선언되자마자 그 다음 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5개의 나라들이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서쪽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지중해가 있으니까 거기를 빼고 나머지 3면에 동시에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랍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 전쟁을 가리켜서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65만 명에 불과했고요. 아랍 연합국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랍 연합군은요, 영국에 의해서 현대식 군사 교육을 받은 군대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정규 군사 훈련 받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 수행할 때 이스라엘은요, 총 한 자루당 2사람이 서로 총을 돌려 쏘면서 전쟁을 벌일 정도도 무기도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을 버텨낸 겁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스웨덴의 중재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잠시 휴전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로 고국에다가 군수품을 보내는 거예요. 무기와 군수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에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을 받은 이스라엘군은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기 엑구눈의 사람 있죠. 모세 다얀 장군인데, 이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평화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자기들을 공격했던 주요 국가들을 공격을 시작합니다.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선제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권을 하늘을 장악한 후에 탱크를 앞세우고 이 나라들을 쳐들어갑니다. 7월 8일 공격이 재개돼서 18일까지 이어졌고, 10월 중순에 다시 시작되어서 1949년 2월 시리아와 휴전 협정을 맺어서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서 이 결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반대하는 아랍 국가들이 다 패전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건국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영토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전의 영토와 전쟁 후의 영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그림칠한 게 이 전쟁 후에 새로 얻게 된 영토입니다. 자, 이와 같이 땅이 1948년 5월 14일보다 49년 2월이 더 늘어났죠. 자, 그리고 1956년에 제2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시나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전쟁은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먼저 침공을 합니다.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삼국 동맹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또 카데시 작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시나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 2차 중동 전쟁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4개의 전쟁을 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18번의 사진에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위에 있는데, 지중해는 물론 열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무역도 해야 되고 활동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카바만을 빠져나와서 홍해로 바로 연결되는, 물론 아카바만이나 수에즈만도 다 홍해의 일부지만은 저 아카바만을 빠져나와 가지고 넓은 홍해로 진출해야지 이스라엘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딱 막혀 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티란 해협을 장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때마침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 수에즈 운하라고 있죠. 파나마 운하와 더불어서 대륙을 관통하는 그런 운하가 있습니다. 저 수에즈 운하가 수에즈만에서 홍해의 끝자락, 왼쪽 끝자락 수에즈만에서 지중해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가 저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삥 돌아가지고 엄청 돌아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빠른 길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공화정이 아니었고 왕정 체제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정 체제는 좀 보수적이고 약간 부패한 그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집트를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왕정이 있지만은 영국이 그때만 해도 막강했잖아요. 대영 제국의 아직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막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사실상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영국은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까 저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따오면서 건설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이집트 땅인데 저 수에즈 운하는 영국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건설을 다 마치고 거기서 이제 통행사도 받고 이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영국이었죠. 그렇게 있다가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말 압델 나세르라는 사람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요. 초대 대통령은 잠깐 있는데 금방 지나고 이 나세르가 2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나세르는 여러분 튀르키예 다음 주에 가잖아요. 튀르키예 가면은요 거리 지나 보면은 어떤 사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건국의 아버지라고 튀르키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부예요. 터키 공화국을 세운 그 사람이 아타튀르크입니다. 그 정도의 준하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이 나세르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정을 쫓아내고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이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대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해 버립니다. 영국 사람들 다 쫓아내 버리고 이집트가 이 수에즈 운하를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지금 열불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의 교두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이해가 맞아떨어져 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을 한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영국은 합류해가지고 저 수에즈를 운하를 거기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중동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막 그런 영국의 행동에 대해서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영국의 행동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게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이 이집트와 연결돼 가지고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이 굉장히 반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반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이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이 대영 제국의 빛이 완전히 이제 꺼져 버립니다.
후광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예전 같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결과 이스라엘은 원하는 대로 티란 해협의 교두권을 확보했고 이집트는 비록 군사적으로는 패했지만은 나세르가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2차 중동 전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년이죠. 8년 뒤에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6.1 전쟁이 벌어진 원인이 있어요. 1964년에 피에로가 결성이 됩니다. 팔레스틴 해방기구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라파트 죽었죠. 이 팔레스틴 해방기구가 결성되면서 게릴라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테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1967년에 피에로에게 기지를 제공한 은신처를 제공한 시리아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니까 4월에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니까 6월 달에 이집트도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래도 좀 유대 관계가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양수기였어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도 전투가 개시됩니다. 자, 1차 전쟁 때도 그렇고 2차 전쟁 때도 3차 전쟁 때도 다 이집트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시리아와 요르단으로 또 전쟁이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은 공군기를 출동해 가지고 이집트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시리아 요르단 기지를 폭격해 가지고요. 거의 공군력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 네 나라의 공군력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전쟁이 벌어진 지 4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표시한 요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이 이때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점령했냐면은 바로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점령했습니까? 골란 지역을 점령합니다. 원래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 속했던 거고요. 저 골란 지역은 시리아에 속했던 거고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속했던 땅입니다. 근데 6.1 전쟁, 6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저 땅들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와 같은 전쟁의 상황을 묘사한 게 21번 슬라이드, 22번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481페이지. 파란색, 녹색 계열의 색깔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조그맣게 있었죠. 시나이 반도하고 웨스트뱅크하고 골란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는데 6.1 전쟁을 벌인 후에는 이 세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 상태가 한동안 쭉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73년 10월 6일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 선제 공격으로 벌어진 전쟁인데 이게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욤키푸르가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은 명절 중에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옛날에 우리 한국 전쟁 때 주일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 군인들이 휴가 나갔잖아요. 토요일날 외박 나갔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인민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욤키푸르를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가 이날에 쳐들어옵니다. 이집트 군이 그때 당시 동원한 병력이 75만 명, 탱크가 3,200대, 미사일까지, 소련제 미사일까지 총 동원하면서 이때만 해도 이 미사일은 신무기였죠.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집트에 맞서는 이스라엘 병력은 이집트군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무기들도 절반에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집트가 앞에 6.1 전쟁의 치욕 때문에 군사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딱 끝나자마자 대속죄일 명절을 기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이집트가 남쪽에서 밀고 오니까 이제는 북쪽에서 시리아군이 골란군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만에, 전쟁이 벌어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군 17개 여단이 전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아랍 연합군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또 누가 개입하냐?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길들은 다 막히니까 공군력을 이용해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무려 5,566번에 걸쳐서 항공작전을 벌여서 군수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군수품을 지원받아서 반격에 나서서 시리아의 골란구원을 공격하고, 골란구원 전투에서 시리아 탱크 867대와 차량 3,000대 이상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지금 골란구원에 가잖아요. 그때 파괴된 시리아 탱크가 남아 있어요. 가면은 길 가다 보면은 아주 오래된 그냥 녹슬은 탱크가, 성냥갑 같이 각진 조그만 탱크가 아직도 길 가다 보면 남아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한 번 더 이스라엘이 또 점령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4번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있었고요.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앞서 주권을 회복했고, 두 번째로 옛 영토를 완벽하게 회복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나 골란고원과 웨스트뱅크는, 서한지대는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절을 보니까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기서 단은 어디냐면은 헬몬산 바로 밑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명이고요. 브엘세바는 네게부 사막 광야 초반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관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허락받은 고유 영토를 표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땅을 요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돼서 옛 이스라엘 그 땅을 회복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 위아래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26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920년대 또 20년대 지나서 47년까지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한 것입니다. 점으로 표시됐죠. 거의 47년 전에는. 그다가 독립할 때쯤 되면은 이와 같이 맨 4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분홍색 그림의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고요. 그리고 4번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영토가 저렇게 시나이 반도까지 확장됐다가 1979년에 시나이 반도는 다시 반환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저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맨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은 골란고원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웨스트뱅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자치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비밀을 기억하고 있는 엔타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가 영토 회복이 있었고요. 주권 회복, 영토 회복. 세 번째가 국민 회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 회복이 있은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요. 지금도 그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는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이사야 11장 11,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8장 8, 9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같이 표현한 성경의 예언들, 특히 국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초기만 해도 유대인들은 65만 명밖에 여기 살지 않았었어요. 근데 3년 뒤에는 2배로 인구가 늘어났고요. 1973년에는 270만 명, 1987년에는 350만 명, 그리고 이틀 전에 930만 9,388명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는 팔레스틴 사람 약 190만 명을 포함한 인구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외에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사는 약 540만 명의 팔레스틴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공존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정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 땅에 인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회복의 원인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알리야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또 건국 후에는 더더욱 이 알리야 운동에 매진을 합니다. 주로 유럽과 러시아, 남미 등 해외에 거주한 유대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이민 정책을 벌이는데, 그래서 건국 이래 지금까지 약 334만 명, 400만 명 가까운 해외 거주 유대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1차 알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가.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다 유럽 국가에서,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도 오고, 또 구소비에트 연방, 러시아를 비롯해서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라고 부르는데, 이 알리야의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올라가는 그게 바로 알리야예요. 그리고 이 알리야 운동 때문에 인구가 늘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게요, 초정통파라고 하는 하레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또 늘었대요. 여러분 하레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초정통주의입니다. 하레디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거기에 국회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들의 복장을 보세요. 여자들은 저런 식으로, 요즘 현대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핸드폰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은요, 신문도 안 보고 그냥 벽보, 동네에 있는 벽보로 보고요. 되게 웃긴 사람들이죠. 근데요, 하레디가 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줬냐? 이 하레디파에 속한 사람들의 여인의 출산율이 한
부부가 몇 명의 애들을 낳냐? 6.6명을 낳는데요. 일반적인 세속주의 유대인들의 출산율은 2.3명인데 이 하레디 사람들은 3배가 많아요. 아랍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랍 사람들의 출산율은 3.49명이래요. 전에 아랍 사람들은 7명이 넘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장 맨 나중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버스 운전해주는 팔레스틴 남자분이 계셨거든요. 21살 때부터 결혼 생활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라고 했나? 생각나세요 그때? 아직 10명 조금 안 됐어요 애들이. 근데 그건 옛날 일이고 요즘은 출산율이 3.5명밖에 안 돼요 팔레스틴 사람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초정통파 하레디 사람들은 그것의 2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건 참 좋았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큰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애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스라엘의 경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전체 인구수는 인구 퍼센트 12%인데 경제 기여도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6명 중에 1명은 제대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세금도 안 내는 다 실업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이 사람들이요. 애들은 많이 낳아놓고 일을 안 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연구, 본업이 성경 연구고, 그리고 일은 안 해요. 노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안 가. 이 하레디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가뜩이나 군대에 가는 자원이 부족한데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 하레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자기들은 아주 떳떳하게 성경 연구하면서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면서 딴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예전에 우리 선교팀이 거기 하레디 마을 한번 들어갔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공격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현재는 좌우지간 현재 이스라엘 인구 12%라고 했는데 2050년이 되면은 4분의 1이 된대요. 25%가 되고요. 2065년은 3명 중에 1명이 하레디 사람이 된대요. 그만큼 인구 증가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스라엘에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그거 빼고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레디 사람 말고 일단은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히 알리야 운동입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현재 알리야 운동은 2개의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건립된 지가 지금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오니즘 운동을 목표로 건립된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건립된 단체인데, 이스라엘이 막상 독립을 하니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알리야 운동을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가 하는 게 크게 3가지 역할인데, 그것을 우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우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귀환시키는 그 일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아직 알리하지 않은 핍박받는, 유대인으로서 핍박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탈출을 지원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알리야한 후에 정착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하는데, 이 주이시 에이전시는요 국가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기관입니다. 정부 산하의 단체에서 이 모든 알리야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이전시라는 뜻이 영어로 뭐예요? 중개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그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리야에 쓰는 유대인의 자격이 어떠냐 하면은 이스라엘은요 유대인 귀환법이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제정이 됐어요. 이 알리야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보냐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그랬다는 것인데, 근데 1970년대 유대인 귀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유대인 경우도 유대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또 결혼한 상대의 아버지, 장인이 될 수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장인 또는 시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과 결혼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아는 목사님 딸이 유대인과 결혼해요. 진짜. 거기 메시아닉주 유대인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딸은 원하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전에는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허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더 많은 알리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 에이전스가 이것을 전담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1948년 이후에 약 350에서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뭐예요? 애를 낳으면서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40개국 이상에서 매년 3만 명 정도 유대인이 알리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65개 정도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부가 있어요. 주이시 에이전시와 협력해서 사역하는 단체가 좀 이따가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가 옛날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재정이 넉넉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부르장악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알리야 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재정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재정으로 충분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서 그 재정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뭘 했냐면은 전에는 유대인들만 협력을 했다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스라엘이 화두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아니면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이 알리야 운동에 적극 협력하라고 그들과 협정을 맺고 동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요 언젠가부터 이 주이시 에이전시와 협력해가지고 알리야를 돕는 단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유맨 미니스트리. 원유맨 미니스트리가 주이시 에이전시의 공식 파트너예요.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한국 교회의 이 알리야 운동을 소개하고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알리야를 돕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가지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렇게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알리야 운동을 도와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원유맨 패밀리라는 미니스트리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 단체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 경우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알리야 시킬 때 1인당 비행기 티켓 가격이 딱 나와 있어요. $1,000. 정착 비용 $2,500.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면은 3,500불. 3,500불이면 얼마입니까? 약 한 45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사람당 450만 원을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이 단체에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알리아시킨 사람이 1,50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가지고 이 원리맨 패밀리에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샤베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샤베이 이스라엘은 잘 못 들어봤을 것인데 아마 주이시 에이전시는 많이 들어봤는데 샤베이 이스라엘은 잘 모를 겁니다. 자, 이 샤베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이시 에이전시가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알리아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이 샤베이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숨겨져 있는 유대인을 알리아시키고자 결성한 단체예요. 그래서 보통 이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 계통의 유대인들을 많이 하면은 이 샤베이 이스라엘은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 이 단체의 대표가 랍비인데 마이클 프로인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은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지대에 있는 미조람 지역, 아쌈 지역에는 브네이 문하사라고 불리는 유대계 인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은요, 어딘지 아시죠? 방글라데시 옆에요. 여러분 인도 지도가 되게 웃기잖아요. 인도 대륙이 있으면은요, 북쪽에 간처럼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으면서 이쪽에도 인도 땅이 있어요. 그 사이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최 목사님이 요 지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사람이 달라요. 인도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다른 인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 중에 하나에 여기 보면은 이제 미조람이라는 요런 지역, 또 나갈랜드라는 요런 지역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유대계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브네이 문하세라고 하는데 문하세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하나인 문하세 지파의 후손들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여기까지 흘러들어와서 그들의 후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외모를 보면은요, 51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유대인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인데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전통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정체성을 자기의 선조는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서 왔다고 여기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리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샤베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아시케나즘 유대인이 있어요. 아시케나즘 유대인은요, 서유럽과 북동유럽의 복잡한 민족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복잡한 민족 배경인 것은 혼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면요, 인종적으로 백인과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백인이에요. 53번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유대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보세요. 원래 유대인은 셈족이에요? 아니면 야베 쪽이에요? 백인은 야베 쪽이라고 부르잖아요. 셈족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셈족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셈족으로 보입니까? 완전히 여기 백인이잖아요. 이 사진만 보면은 유대인들은 백인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을 가리켜서 아스케나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아스케나즘 유대인이고요. 이들이 다 유대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얼굴만 갖고는 유대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혈연적인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요즘은요, 종교적인 DNA를 가지고 정체성,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확인해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정 가면은 유대인이라고
받아주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은 잘 기억 못해도 이름은 기억나죠. 거기 공통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8명의 사람 중에서 4명이 뭐예요? FRB,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의장입니다. 경제 대통령, 미국의 경제 대통령, 더 나아가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 금리를 좌우하잖아요. 좀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197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40년 동안, 38년 동안 미국의 FRB의 의장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다 유대인이에요. 저 폴 볼커라는 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닛 옐런 여자죠. 여기까지 다 유대인이었어요. 최근에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롬 파울이라는 비유대계 FRB 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전에 40년 동안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우했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마이클 블룸버그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금융권을 확 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상위 1%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은 거의 다 유대인. 돈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싹 장악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막강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 아스케네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세파라dim 유대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스페인 쪽에서 살다가 거기서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프랑스 쪽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외모로 보면 어때요? 아스케네즘 유대인하고 좀 다르죠? 누구 닮았어요? 중동 사람 닮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한 15%에 해당한 사람들이 세파라dim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도 둘로 나눠요. 비아랍권 출신의 사람들을 세파라딤이라고 부르고, 또 아랍권 출신을 미즈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크게는 세파라딤이라고 불러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팔라사 유대인이라고 흑인 유대인이 있어요. 에디아표에서 대거 알리야를 했죠. 자, 왜 에디아표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시바 여왕의 후손들이 솔로몬의 피를 이어서 살고 있어서 그들도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브네이 문헤세와 같은 아시아계 유대인도 있고요. 또 뭐 소수는 카라임 유대인, 어디더라? 그 소련 연방의 이 사람들 백인 계통인데 동쪽에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페르시아 쪽에 사는 유대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유대인의 가장 핵심은 이 아스케네즘 유대인입니다. 심지어요, 중국의 스촨성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대요. 근데 외모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DNA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는 운동이 뭐예요?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 건국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건국 후에는 주이시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났고요.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인, 특히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야 운동과 관련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진짜로 마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알리야를 추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단체는 모두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과 상관없는 단체예요. 그리고
알리아로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도 기독교와 상관없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이시 에이전시 등에서 하는 일은 유대인을 알리아시키는 것이지 기독교인을 알리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아까 주이시 에이전시 말고 샤베이 이스라엘이라고 아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알리아시키는 단체가 있다고 했죠. 이 샤베이 이스라엘에서 아까 말한 그 브네이 므낫세를 알리아시키는 과정에서 뭔 일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알리아를 받아들일 때 뭘 요구를 했냐면은 개종을 요구했대요. 왜냐면 요 브네이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대요. 특히 나갈랜드주 같은 경우는 90%가 다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들은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은. 근데 그들이 알리아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개종 안 하면은 알리아 안 받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역 자기 사는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이스라엘 가면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50년 60년대 한국에서 미국 가는 걸 막 선호했잖아요. 미국 가면 인생이 피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일단은 국민 소득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한 10배 이상 잘 사니까 거기를 가고자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암암리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가지고 이스라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한쪽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죽에게 전도됐다. 무울에서 알리아 하는데 그 한국에서 재정 지원하면서 그 일을 도와줘야 되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그거는 뭐 그냥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알리아라는 큰 대의가 있는데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되지 않냐. 비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밀당을 하기도 많이 그랬어요. 한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그래서 저랑 좀 이렇게 친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저는 몰랐는데 그분 처음 얘기 꺼내가지고 목사님 브네이 므낫세라고 들어봤어요 하면서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해봤죠. 관심 가졌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전체 알리아 운동의 일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그냥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스라엘 사역이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얘기 꺼내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자기 프로필 같은데 메시지 뭐 이렇게 카톡 프로필 이런 거 보면은 히브리어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니 제가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영어 쓰고 미국이랑 좀 친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요즘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기독교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자기 프로필을 막 그렇게 일부러 히브리어로 막 올리고요. 똑같은 여기 예수님 아니면은 정 뭐하면 예슈아라고 부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히브리어로 뭐냐 예슈아 메후마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목사님들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분들 쫙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랑 통화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한 20년 전에 이 영성 운동이 흐름이 막 들어오면서
외국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호했고, 그런 교회들은 앞서가는 교회로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교회는 뭐 뒤처진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요즘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알리아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이시 에이전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주이시 에이전시 여자분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 너무 자주 오죠. 그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서 부족한 알리아 펀드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해서, 한마디로 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일부 리더분들은 그와 협력하는 것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철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알리아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알리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에 관련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일의 그림자에 속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메시아닉주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은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흐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를 이용하는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 세대주의 종말을 놓은 신봉자들이야 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너무 무리하게 어쩌면 사대주의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일부 단체와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사람들 속에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관점, 그림에서 본다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있는가? 문제도 있지만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때와 연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국가 건국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이 됐고,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주권 회복, 영토 회복, 또 국민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고 또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더욱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심은 갖되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